뉴욕 증시가 6월 첫 거래일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제조업 지표 부진으로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지만 장중 연준 위원들이 양적완화 축소 시기가 임박했다고 발언한 게 증시 상승의 발목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데니스 로카트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부양 정책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밝힌 게 장 후반에 시장에 위안을 주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하며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92% 올랐고 S&P 500 지수는 0.59%, 나스닥 지수는 0.27%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6월 첫 거래일 하락했습니다. 유로존 제조업 지표가 예상보다 좋았지만 미국과 중국 제조업 지표 부진 소식에 글로벌 성장 둔화 우려가 나타난 것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영국은 0.88% 내렸고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0.71%, 0.76% 하락했습니다. 데니스 로카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준이 조만간 양적 완화에 따른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최근 미국 경제 개선세로 인해 연준은 기존의 통화 부양 조치에서 한 발 물러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은 2.5%에 이르고 내년에는 3.25%까지 높아질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여름쯤에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인 뒤 연말까지 이를 완전히 종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ISM 5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49.0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의 50.7은 물론이고 시장 예상치도 모두 밑돌았을 뿐 아니라 지난 2009년 6월 이후 3년 11개월 만에 가장 저조했습니다. 특히 기준선인 50선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밑돌면서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미국의 4월 건설 지출은 전월 대비 0.4%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재정 지출 감축으로 공공부문 건설이 감소하면서 시장 기대치인 0.8% 증가에는 다소 못 미쳤습니다. 지난 4월 주춤했던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5월에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내 최대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는 5월 미국에서 총 25만 2,894대의 자동차를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3%의 성장세를 보였고 포드는 전년 동기 대비 14%의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크라이슬러 그룹도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하며 지난 2007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좋은 5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빅3와 일본 업체들이 높은 성장세를 주도한 가운데 독일과 한국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에 머물렀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100엔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00엔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9일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달 말까지 달러당 100엔대에서 거래됐던 엔화는 이날 미국의 ISM 5월 제조업 지수가 예상과 달리 부진해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자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세계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엔화에 매수세가 몰린 것도 엔달러 환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일본 증시가 또다시 니케이 지수가 3.7%나 급락하는 모습을 연출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코스피도 나흘 만에 2,000선 아래로 내려왔고요. 코스닥도 560선 아래로 내렸습니다. 3일째 내리고 있는데요. 한편 유럽 증시는 6월의 첫 번째 거래일 앞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소식과 그리고 독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 부진에 양적 완화 축소 전망이 나오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 주요 마감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6월의 첫 번째 거래일 미국 증시는 반등으로 마무리됐는데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전망이 오락가락하면서 변동성도 커지는 하루였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는 그렇게 좋지 않게 좀 나왔었는데, 역시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도 가장 큰 관심사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통화 정책, 그런 지속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는 상승세로 좀 마감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보다 0.92% 상승하면서 15,254.03을 좀 기록했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0.27% 오른 3,465.3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역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9.68포인트 0.59% 상승하면서 1640점 4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제조업 지수와 건설 지표 같은 경우가 예상치보다 좀 하회했던 모습이 나타났지만, 역시 어떻게 보면은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주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0.81%, JP 모건 체이스가 0.18%까지 좀 은행주들의 하락세가 좀 눈에 띄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른 특별한 종목들의 그 변화는 좀 없었고, 말씀드렸듯이 금융주들이 좀 부진했던 그런 장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조업 지표랑 건설 지표가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와주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뉴욕장 초반에는 좀 하락세를 좀 연출을 하다가, 그다음에 좀 오전장에 뉴욕 증시 초반 같은 경우에 좀 하락세를 부채질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5월에 제조업 ISM 지수가 발표를 했는데 4년 만에 지금 최저의 그런 수준 쪽으로 좀 급락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제조업 지수가 49.0으로 예상치가 51 정도 좀 예상을 했었는데, 이 정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역시 50일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50 이상이 어떤 경기 확장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 50 이하가 위축을 의미한다 볼 수 있겠는데, 어제 50 밑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나와줬고, 여기에 시장 전망치보다 하회했던 부분이 나타내주면서 우려감을 키워지 않았나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동차 수요나 그냥 건설 경기 반등 이런 종을 봤을 때도 하반기 때는 다시 제조업 지수가 오름세로 보이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좀 우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어제의 그러한 좀 하락세 같은 경우는 시장의 충격은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4월의 미국의 건설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망치보다도 하회했습니다. 4월의 건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0.4% 증가했는데, 지금 시장 전망치 0.9% 정도 증가를 예상했지만 이번엔 미치지 못한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어제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하회했던 부분이 좀 포인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양적 완화 축소 시기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는 점인데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연준의 양적 완화 출구 전략 시기를 놓고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면서 좋게 끝난 부분이 있어서 뉴욕 증시의 상승세를 도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데니스 로카드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 그리고 존 윌리엄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조만간 자산 매입 규모 축소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좀 힘을 좀 실어주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우선 어제 인터뷰에서 좀 얘기를 빌리자고 한다면, 추구 전략 시기를 둘러싼 시장의 우려를 감안하면서 연준에서 지금 출구 전략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는데, 연준 같은 경우 현재 부양책을 추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이 부분이 언급이 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그런 출구 전략 시기에 대해서
좀 약간의 좀 명확하게 좀 불안했던 부분을 좀 잡아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양적 완화 축소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초석을 좀 다지는 그런 부분이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계속 추호적으로 봐야겠지만 좀 긍정적인 방향 쪽으로 갈 확률도 높으니까 향후에 증시는 좀 호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의 주요 이슈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제결제은행 BIS가 양적 완화 정책 후유증으로 세계 증시가 과열 국면이라고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이제 어제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예. 시사적인 내용이 좀 들어있어서 오늘 이 뉴스를 먼저 다뤄드리겠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인 BIS가 세계 증시가 과열 국면에 진입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2분기 보고서를 어제 내놨는데요. 이런 그 과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진단을 하고 국채 시장이나 증시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뉴욕 증시가 최근 사상 최고치 행진을 가져가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는 것으로 착시 효과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진단에서 밝혔는데요. 2분기 보고서에서는 이 밖에도 양적 완화 기조를 통해서 유동성이 많이 흘러간 부분이 증시나 그 다른 자산 시장에도 거품이 일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시가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현재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BIS 국제결제은행은 지난 2008년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나타났을 경우 그 이전에도 금융시장의 거품을 경고했던 유일한 감독 당국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BIS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런던 정경대 교수인 존 케이 교수는 세계가 제2의 금융위기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비교적 아주 패시미스틱한 그런 그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블 우려가 크지 않다. 미국 뉴욕 증시가 추가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견해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워낙 이제 혼재돼 있으니까요. 네. 투자자들이 그 시각을 가져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제레미 시겔 미 펜실베니아 와튼스쿨 교수가 올해 다우지수가 17,000포인트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50% 정도이다라고 낙관적 견해를 계속적으로 현재 피력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은 문제가 지난주에 월가에서는 이 일본 증시의 추락이 뉴욕 증시에도 그 전염 효과로 부정적 여파가 있겠느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많이 감지가 됐지만 소수 의견은 이에 대해서 좀 낙관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현재 조금씩 개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15,254포인트로 0.92%가 올라가면서 15,000포인트를 아직까지는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무디스가 지난 5월 29일 날 미국의 은행업에 대해서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5년 만에 상향 조정한 그런 흐름도 뉴욕 증시에는 현재 버팀목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핑코의 빌 그로스는 지난 4월 30일과 5월 1일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된 직후 채권 시장의 강세는 이미 끝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그 시장 참여자와 경제학자들 간에 아주 논란이 현재 뜨거워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네. 투자자들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혼란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일 텐데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것이죠. 예. 불확실성입니다. 어떻게 정책이 나올 것인지, 정책이 나온다면 그것이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직까지 하나도 명확하게 제시된 것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자산시장의 거품은 버냉키 의장은 지난 5월 22일 날 의회 상하원 경제위원회 합동 경제위원회에 출석해서 자산시장의 거품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고 지난 2월의 시각을 유지하고 있지만 버냉키 의장이 내년 1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고 퇴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 후속 인사와 추가적인 수장이 출구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것도 정책 리스크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현재 일본 증시가 불투명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오늘 뉴욕 증시는 견뎌냈지만 유럽 증시가 하락한 점도 이러한 그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흐름이라고 보겠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지난달 100엔대 등정한 이후에 24일 만에 다시 100엔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증시, 그 다음에 국채, 환율, 계속 요동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100엔대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오늘 뉴욕 외환시장에서 장중 99.56엔까지 올랐지만 마감가는 99.41엔 정도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 5월 13일이었죠. 엔달러 환율은 뉴욕 시장에서 103.21엔까지 올라갔지만 24일 만에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두 자릿수로 현재 내려온 수준이라고 보겠습니다. 역시 달러 인덱스가 지지난주 84에서 오늘 새벽에 끝난 수치는 82로 달러 인덱스의 강세가 주춤거리는 것이 엔화가 반사적으로 강세 기조로 들어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국의 5월 구매 관리자 지수, ISM 구매 관리자 지수도 좋지 않게 발표가 된 점, 이런 점도 달러 인덱스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0.8% 정도로 어제도 이제 6bp 정도가 내렸습니다. 비교적 안정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동안 많이 올랐던 니케이 지수가 여전히 몸을 추스리는데 어려움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엔달러 환율이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두 자릿수로 들어가자 일부 전문가들의 식견들이 현재 연말 환율로 엔달러 환율이 105엔에서 110엔대 이런 그 관측에서 다소 유리된 그런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금융정보 서비스 업체인 화이트 크레인의 그 베넷 이코노미스트는 연말께 올해 엔달러 환율이 89엔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그 엔달러 환율은 25% 정도가 절하 추세인데요. 이 정도면 11% 정도로 절상 추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현재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전체적인 전망치는 14% 절하 수준에서 머물 것이라는 것이 이 베넷 이코노미스트의 견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올해 45%까지 올라가다가 어제 3.7% 하락하면서 올해 상승률은 32% 정도 수준에서 현재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베노믹스를 실패다 이렇게 규정 짓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4월 도쿄 지역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4년 만에 처음으로 0.1% 올라간 수치에서 보듯 최근에 일본의 산업 생산이나 내각부의 경기 수준에 대한 상향 판단은 아직까지는 좀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주요 투자은행들은 엔달러 환율이 연내에 105엔대까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었는데 향후 움직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105엔대를 전망한 것이 이제 도이치뱅크가 연말께 105엔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바클레이즈는 이보다 더 봤습니다. 110엔대. 일본 내 주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들도 110엔대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 달이 채 못 된 상태에서 이런 그 시각이 수정될 공산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하락하고 있는 특히 일본의
니케이 지수의 하락폭이 커져가면서 엔달러 환율에도 변동폭을 영향력이 커지는 이런 그 양상이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일본의 주요 자산 운용 업계나 헤지 펀드의 시각은 니케이 지수가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내부적인 문건들이 속속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니케이 지수는 고점 대비 17%가 하락이 됐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얘기하기를 20% 이상 하락할 경우 고점에서 20% 이상 하락할 경우 하락 전환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어제와만큼의 낙폭이 생길 경우에는 하락 전환의 개연성도 현재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급격한 하락은 이머징 마켓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본 증시가 좀 몸을 추스르는 것이 아시아 증시에도 그 현재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조중흠 대리와 함께 한 주간 상승했던 업종, 하락했던 업종을 살펴보면서 트렌드 업종을 찾아보는 시간 함께 마련하고 있는데요. 네, 조중흠 대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한 주간 전반적인 업종의 등락 움직임 어땠는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좀 상승을 하였습니다. 지난주 이제 방송에서 지적해드렸듯이 그 외국인들이 지지난주에 경기 민감주를 좀 본격적으로 담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건설, 화학주 등 이제 경기 민감주들 담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외국인들이 담는 이 경기 민감주들이 이익 변동성이 심하고 사실상 아직 이익 가시성이 보이지 않아서 기관이 담는 업종을 그 상승을 예상을 했었는데 정말 외국인들이 담는 업종들이 지난주에는 많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건설 3.43%를 비롯해서 전기전자나 운송 장비 업종들이 많이 올랐고요. 반면에 이제 경기 방어주들이 좀 조정을 보이면서 통신업종 그리고 전기 가스 업종이 많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예. 이 업종들의 공통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인이 주도하였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은 지난주에 이제 1조 가까이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반면에 이제 기관이 매수한 통신과 금융주들은 이제 모두 하락을 하였습니다. 먼저 통신부터 보면 기관이 이제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하면서 많이 빠졌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상승하면서 이 방어주로서의 매력이 조금 떨어진 점도 하락에 한몫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 가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이 원전 가동 중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이제 그 한몫을 하였고 또 한국가스공사도 이제 미수금 이슈가 계속되고 또 유상증자 우려감이 좀 부각되면서 전기 가스 업종 하락에 일조를 하였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 한 주간 업종별 등락을 살펴보니까 경기 민감주의 상승과 경기 방어주의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외국인들이 만들었던 모습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경기 민감주냐 아니면 방어주냐 바벨 전략으로 들고 갈 것이냐 이러한 전략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먼저 이제 그 경기 민감주들이 이번 주에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 민감주 상승은 좀 지속되기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그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뚜렷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는 게 좀 드물고요. 먼저 건설주부터 살펴보면 건설주가 5월 들어서 벌써 15%가량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업종 중 하나인데요. 5월 13일부터 계속해서 지금 하루도 빠짐없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특히 재미있는 현상은 중소형 건설주들의 상승이 좀 돋보인다는 점입니다. 4일 부동산 대책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 회복이 계속해서 전망이 된 것에 더불어서 이제 그 M&A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중소형 건설주들 중에서도 특히 법정 관리나 워크아웃에 있는 중소형 건설주들조차도 한 100% 가까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약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소형 건설주들은 지금 건설주의 테마를 타고 동반 급등하는 그런 양상인데요. 좀 투자 주의가 요구가 되고요. 이런 건설주들 중에서는 이제 재무구조가 상당히 부실한 한계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재무제표나 아니면 앞으로의 이익을 보고 이 우량주들을 좀 골라내는 분리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산업이나 동원개발, 한신공영과 같은 업체들이 이제 증권가에서 이렇게 분리해낸 업체들이고요. 건설업종 전체적으로 봐도 지금의 기대감은 조금 지나친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의 그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그때서야 투자하는 것도 이제 좋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4월 중순부터 좀 급등을 하였는데 그에 따른 조정이 좀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통신업종의 이익가시성이나 실적 개선세는 전혀 이상이 없고요. 지금 현재 마케팅 비용이 이번 분기에 15% 이상 감소를 하면서 이번 분기 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30% 이상 통신업종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 지적했던 대로 글로벌 그 통신주들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싼 상태고 정부의 규제 방안조차도 지금 통신업종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통신업종 이렇게 더 조정이 나오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예.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그렇다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반도체 업종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디램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반도체 그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그 업종들의 모든 주가가 다 아주 좋습니다. 근데 반도체 장비 업종들은 1분기까지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그 반도체 이제 그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이유가 디램 가격의 이제 수급 불균형 때문에 계속 오르고 있고 또 이제 그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점차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통신주는 앞으로 매수의 기회를 한번 줄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업종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동안, 앞으로의 한 주 동안 장을 이끌어갈 주도 업종 어떤 것을 예상하시는지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그 경기 민감주가 많이 올랐다면 이번 주에 좀 레저 엔터테인먼트 업종으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큰 이유로는 이번 주 경기 지표들이 무엇보다 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또 그 양적 완화에 대한 지금 양적 완화가 중단될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좀 계속되고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레저 엔터테인먼트 지난주 수요일부터 5% 이상 조정이 나왔는데요. 이번 주에는 좀 상승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그 레저 엔터테인먼트 많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CJ CGV나 CJ ENM이 거의 10% 정도 빠지면서 이제 레저 엔터주 하락을 좀 주도를 했는데 CJ CGV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외 고성장을 계속하고 있어서 펀더멘탈 자체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또 해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업 적자가 초기에 지속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투자했다는 회수 구간이기 때문에 적자폭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여행주를 보면은 여행주 3분기 들어서면 이제 그 영업이익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3분기 대표적인 여행주 성수기고요. 지금 여행주 좀 우려가 됐던 게 엔저에 따라서 일본인 여행객이 좀 줄어든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여행주에서 그 아웃바운드 즉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 비중이 여행업 전체 매출에서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바운드보다는 아웃바운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엔저에 따른 영향은 오히려 일본으로 나가는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카지노주를 보면은 지금 외국인 카지노주 지금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 중인데요. 4월 외국인 입국자를 보면은 중국인 입국자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무려 35%인데요.
수치로 보면 34만 명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정도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런 외국인 카지노 업체들은 이 중국인 입국자가 가장 중요한 이제 그 기준인데요. 그렇다면 중국인 입국자가 앞으로도 계속 늘 것이냐가 문제인데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국내 여행객들이 해외로 나가는 걸 이제 아웃바운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아웃바운드 비중을 보면 국내가 28%고 OECD가 현재 56% 수준입니다. 근데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다면 현재 아웃바운드, 즉 해외 여행객 비중이 1.6%밖에 되지 않아서 이제 아웃바운드 여행객들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카지노주도 앞으로 고성장이 계속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업종 중에서 SM을 잠깐 짚어보면 저번에 그 작년 3분기 때 어닝 쇼크를 기록하고 하한가 두 번 맞았다고 이번 1분기 실적도 조심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그 실적 쇼크가 나왔습니다. 한 이익이 76% 감소하면서 상당히 안 좋았는데요. SM은 앞으로도 그 엔화 약세랑 맞물려서 계속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그럼 그 가운데 오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 꼽아오셨는지요? 네,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 카지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 종목으로는 그 국내 카지노인 강원랜드를 네.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강원랜드가 이번 달 1일 드디어 확장 개장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8년 8개월 만에 이제 확장을 한 것인데요. 강원랜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 강원랜드 현상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매장을 이제 확장만 한다면 그대로 이제 그 숫자의 관광객 수의 증가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입장객이 35% 정도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4년간 지금까지 계속 횡보했던 실적들이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10년 동안 억눌려 있던 국내 카지노 그 수요가 분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3분기부터 강력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오면서 이제 최대 성수기인 특히 7월, 8월과 맞물려서 실적이 매우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 지금 매수가로 34,500원을 이제 제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5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손절가로는 전 저점인 28,000원을 깬다면 이제 손절할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장안동 지점의 조중흠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앤이슈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안현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독립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어제 조세피난처의 유령 회사를 세운 인물들의 4차 명단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누가 포함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이죠. 전지욱 씨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네.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옮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립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파는 3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 씨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2004년 7월 28일 버진아일랜드에 블루 아도니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는데요. 전 씨는 이 회사의 단독 등기이사이자 주주로 등재됐으며 이사의 결의서 내부 자료의 주소로 표기된 서초 등은 그가 대표로 있는 출판업체 시공사의 주소와 일치합니다. 특히 전 씨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2004년은 그의 동생 재용 씨에 대한 검찰의 조세 포탈 수사로 전두환 비자금 은닉 문제가 불거진 와중이어서 비자금이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재용 씨에 대한 수사에서는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73억 원이 전 씨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나타나 해당 자금을 추징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네, 해외 은행 계좌로 자금을 이동한 정황도 파악됐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뉴스타파는 전재국 씨의 페이퍼 컴퍼니 추적 과정에서 그가 최소한 6년 이상 이 회사를 보유했고 이와 연결된 해외 은행 계좌로 자금을 움직였다는 정황도 찾아냈다고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당초 2004년 9월 22일까지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페이퍼 컴퍼니 이름의 계좌를 만들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계좌 개설에 필요한 공증서류가 버진 아일랜드에서 싱가포르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분실되자 전 씨의 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모두 잠겼고 전 씨가 진노했다는 정황 증거도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는 당시 전 씨가 모종의 계좌에 예치해둔 돈을 버진 아일랜드에 세운 유형회사 명의의 아랍은행 계좌로 급하게 이체를 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대보증인이 겪는 경제적인 고통 상당히 큰데요. 그래서 정부가 연대보증인 빚 경감 대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 소식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달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해주는 기업 갱생 프로그램에 따라 채무 반면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의 빚도 함께 경감됩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신보기부법 일부 개정안을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28일 이후 기업회생 계획 인가 결정 및 파산 선고로 면책 결정을 받아 주 채무가 경감, 면제되는 연대보증 채무자가 대상인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회생 절차, 개인 회생, 파산, 면책 등이 진행 중인 기업의 연대보증인은 신보 7,500여 명, 기보 600여 명, 중소기업진흥공단 300여 명 등 8,400명으로 추산됩니다. 이후 연대보증이 지속적으로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혜자는 1만 2천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택시요금은 물가의 바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만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택시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밝혀서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올해 안에 서울 택시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박 시장은 3일 TBS 교통방송에 출연해 거의 지금 4년째 동결이 돼 그동안의 유류비 인상 등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고 대부분 다른 시도가 요금 인상을 완료했다며 서울시도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상 시기에 대해 박 시장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상반기 안에는 모든 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해 서울 택시요금 인상이 머지 않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택시 운송 원가 분석을 마무리 짓고 택시업계 논의 및 시의회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서비스 개선 요구가 높은 만큼 승차 거부 축소 등을 위한 대책 마련도 함께 논의될 전망입니다. 네. 앞으로는 65세 이상 고령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해당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시행하기 때문인데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65세가 넘는 실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나이에 제한 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법은 시행일 이전 1년 전까지 소급 적용돼 2011년 6월 4일 이후 직장을 잃은 65세 이상도 실업급여를 신청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후 새로 일자리를 구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65세 이상인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는데요. 이에 고용보험료를 성실하게 내왔음에도 65세가 지났다고 기여하는 부분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또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연령 제한이 사회 변화에 뒤떨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0.7%, 65세 10명 중 3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안현덕 기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남들에 비해서 아니면 주식시장 전체에 대비해서 항상 추가 수익이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주도해 나갈 업종에 대해서 쉽게 공부를 해보면서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는 시간이죠.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 이어가는데요.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3D 관련 업종에 대해서 분석해볼 차례인데요. 예.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이제 3D 관련 쪽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3D 관련 쪽에서 이제 먼저 모멘텀이 됐던 것은 뭐 이제 뭐니 해도 이제 아바타라는 영화가 전 세계를 이제 석권하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폭발되면서 3D 쪽에 상용화의 실질적인 성공한 최초의 사례로 이제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슈가 한번 됐던 부분들은 3D 프린터로서 이게 역시 상업화가 좀 진행이 되면서 결국 이 3D 산업이 뭔가의 어떤 새로운 상업화의 어떤 중심축으로 지금서 활용 기술로 좀 자리매김하는 게 아니냐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 3D 쪽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3D라는 원천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이제 그 2차원적인 상태에서 이제 3차원적인 세계로 좀 넘어가면서 이제 모니터라든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뭐 PC에 대한 모니터도 3D 모니터로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3D 프린터도 이제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D TV, 일단, 그리고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의 어떤 기본 모양을 좀 사전에 만들어 보기 위해서는 3D 프린터를 해가지고 어떤 자동차의 모양을 사전에 좀 해보는 뭐 이런 쪽도 나올 것 같고요. 뭐 항공, 우주, 방해산업, 의학 등 결국 3D를 활용해서 앞으로 진행될 일들은 좀 상당히 많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3D 쪽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좀 하나씩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는 이제 3D 프린터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국내는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상업화에는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전 세계 지금 시장 규모가 한 17억 불 정도 되니까 뭐 적은 시장 규모는 아니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이제 6, 7년 정도 안에 이 시장이 한 60억 불 시장까지 이제 올라온다 그러니까 결국 이쪽은 지금 이제 굉장히 발빠르게 이제 그 시장을 좀 자리 잡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내는 아직 너무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어떤 방향도 좀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결국은 그 기업들과 연결된 어떤 실질적인 수요업체들을 좀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 지금 관련된 업체들의 어떤 사례들을 좀 잠깐 보면요. 세중이라는 여행사가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이 3D 프린터에 대한 시스템을 좀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해서 공급하는 이런 쪽 정도의 어떤 일들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MPK라든지 SH화학 같은 게 3D 프린터에 대한 연료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세종이라든가 MPK라든가 SH화학 같은 경우를 갖고서 이제 3D 프린터의 직접적 수혜주다라고 분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분위기에 맞는 어떤 테마성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나마 3D 프린터에서 좀 회사를 좀 찾아볼 만한 회사는 이제 TLI 하나 정도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TLI 같은 경우는 3D에 대한 좀 강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3월 달에 그 자회사인 원팩이라는 회사가 이제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회사에 대한 상장권이 있었고 그리고 3D 프린터가 그 회사에 존재를 했고 그리고 실적 개선이라는 것들 때문에 2월 달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는 좀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흐름인데 역시 이제 그 TLI 같은 경우는 이러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결국 3D 프린터의 실질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TLI 정도는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D 모니터 쪽에서는 모니터라는 거는 지금 이제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3D 모니터를 직접적으로 접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D 모니터는 현재 연구 개발을 하는 연구소 중심의 어떤 한정된 시장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3D 모니터만 가지고서 어떤 상업화를 성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3D 모니터 쪽을 어느 쪽으로 봐야 되냐면 TV 시장이 얼마나 3D TV 시장이 열리느냐인데 LG나 삼성이나 이쪽에 대한 부분들, 3D TV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씩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열렸다라고 좀 볼 수는 없고요. 만약에 3D TV 시장이 열린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그 가장 수혜가 예상되는 업체는 아마 그 잘만테크하고 현대 IBT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잘만테크 같은 경우는 2D, 3D 모니터를 지금 하고 있고요. 3D 모니터 쪽에 강점을 좀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IBT 같은 경우에는
현대전자 모니터 사업부, 그러니까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죠. 과거의 현대전자였는데 현대전자 내부에 그 모니터 사업부가 분사를 해서 만든 회사인데 결국 이 회사들이 잘만됐거나 현대 IBT가 지금 실적이 안 올라오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이들의 어떤 시장 방향이 지금 너무 진입이 좀 빨랐기 때문에 아직 실적이 안 올라오는데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3D 모니터가 만약에 확대된다면 굉장히 좋은 현상이 있을 겁니다. 근데 3D 모니터 쪽의 시장이 개화되기 좀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뭐냐면 3D 모니터를 가지고 3D TV를 가지고서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시장의 중심축은 결국은 3D 콘텐츠가 주류를 이룰 걸로 봅니다. 결국 3D 결국 하드웨어 보급이라는 것은 3D 콘텐츠의 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3D 콘텐츠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3D 업체들은 3D 모니터 업체들은 결국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이제 향후 상업화, 3D 쪽에서 상업화가 가능한 영역으로는 3D 컨텐츠 쪽이라고 보는 거고요. 3D 컨텐츠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갖고 있지만 물론 영화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형성을 하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중심축은 3D 컨텐츠와 3D 프린터다. 그래서 3D를 바라보는 시장은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본격적인 개화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외국에서는 지금 발빠르게 지금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컨텐츠 미확보를 통한 하드웨어 시장이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3D 콘텐츠를 먼저 활성화시키면서 3D 모니터, 3D 프린터 쪽으로 아마 3D의 산업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